월세 물건을 찾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월세도 나오면서 나중에 시세 차익도 막 보면서 막 경제 동향 이것도 뭐 본 건데 이제 2019년 4분의 3분기 부동산 시장 전문가 뭐 누가 전문가인지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간에 설문조사를 했대요. 전문가가 별로 없어요. 그쵸? 예? 전문가 뭐 또 달인 비슷한 말일 텐데 이게 달인은 뭐예요? 이게 전문가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좀 반복 숙달한 사람을 우리가 보통 전문가라고 하는데 이 경제라는 게 그렇게 반복 숙달이 많지가 않아요. 사이클이 주기가 또 길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중간에 뭐 큰일, 큰 사건들, 뭐 세계적인 사건들, 우리나라에 대한 큰 사건들 그런 게 몇 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반복 숙달이 될 수가 없죠. 뭐 1930년대 뭐 세계 경제 공황 오고 그 다음에 온 게 2008년 아닌가요? 물론 중간에 뭐 오일 쇼크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만은 크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좀 개 중에 좋은 회사 다니는 애가 뭐라고 하면 걔를 다 따라해. 전문가가 지가 전문가가 아니라 좋은 회사 직원이 전문가야. 내가 보기에는. 내가 보니까 국민은행 직원이 갑인 것 같고, 예? 국민은행 직원이 갑이에요. 그 다음에 한 신한은행 직원이 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회사 애들. 예? 이게 이제 그 중에 누가 한마디 하면은 뭐 다 비슷한 말로 따라 하더라고요. 말도 맨날 바뀌어요. 시장 전문가 조사를 했더니, 옛날보다는 전분기 대비 뭐 감소했다, 늘어났다, 막 그랬다는 내용이에요, 결론은. 그러니까 같은 사람 갖고 질문을 했는데 부동산에 대한 얘기가 3개월 전보다 또 그 안에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사인가요? 걔네를 시험한 건가요? 예? 저는 이거는 공포할 자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왜 공포하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게 KDI에서까지 발표를 할 자료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 몇 명이 맞다고 했는데 다음 달엔 아니라 그랬대. 근데 얘네는 전문가래요. 이렇게. 예?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죠. 그렇죠? 걔 뭐 기승전결 오른다고 하는 애 걔는 회사 그만두고 뭐 오픈했더만. 예? 눈썹 나처럼 이렇게 문신 안 하고 더 두꺼운 애 있잖아. 걔. 유진증권인가? 누군지 알아요? 나이는 어린 것 같은데 이렇게 시커멓게 눈썹 진한 애. 걔는 나와서 오픈했더만. 기승전결 오른다. 아직도 오른다. 왜 오르냐? 그냥 오른다. 막 살아. 막. 걔 있잖아요. 하여튼 뭐. 너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하여튼. 그냥 전반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되면 사야 한다는 심리가 조금은 동요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영향을 심리적인 거지 답을 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는 답을 내는 학문이 아니고 항상 홀짝이야. 그냥 내가 보기에는 홀짝이야. 오른다는 놈이 있고 떨어진다는 놈이 있고 그러면은 말 들어보면 다 달라. 내가 언제 방금 떨어진다 그랬냐? 2년 있다 보자. 그게 떨어진다 그러지 않냐? 내 말이 맞았다 막 때 나오는 거고 사람 항상 이게 홀짝이고 상대방 얘기해보면 다 말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홀짝이다 보니까 답 없어요. 그냥 홀에 쓸래, 짝에 쓸래, 그냥 홀짝, 그냥 바카라 비슷한 거예요, 그냥. 근데 뭘 하든 크게 망하지는 않아. 세입자가 크게 망하지도 않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집을 산다고 해서 크게 잘 살지도 않아요. 근데 마음 편하게 그냥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그 결정에 따르는 건데 지금 뭐 우리 기성세대들, 베이비부머 1세대들, 50년생들 집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이 크게 돈 잘 쓰고 잘 쓰나요? 잘 사나요? 안 그래. 그냥 집 하나 가지고 자신을 보호한 거지. 지금 이
자기가 집이 있는 게 여태까지 자기가 회사 다니면서 강남에 집을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가 회사 다녔던 돈보다 아마 그 돈이 더 많을걸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보호하는 차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왕 홀짝이라면은 보호하는 쪽에 쓰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면은 그래봤자 2% 차인데, 응? 그래봤자 2% 차인데 내가 집을 사면은 내가 48% 축에 들어서 손해보면 10명이 못 되고 10명이 잘 되고 내가 못 된 거 아니잖아요. 100명이 있다면 52% 집 안 사고 살았던 사람이 좀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48%로 집을 갖고 산 사람이 좀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보면 과연 그럴까요? 응? 아니라고 봐요. 이 통화 가치에 있어서는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전세 자금의 활용도가 되게 떨어지겠죠. 그렇죠? 전세금 받아봤자 뭐예요? 네? 전세금 받아봤자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자가 월세로 전환이 많아지겠죠. 근데 나라는 항상 52%의 주거 안정을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는 아무리 대출을 축소하고 뭐 하더라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것은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지금. 그러면은 전세를 얻는 게 일단은 편하죠. 왜냐면은 나라가 대출하는 금리가 소유자에 대한 이자 기대 심리보다 훨씬 더 낮으니까는 대출 금리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소유자 같은 경우는 1억을 전환을 하려면은 옛날에는 천에 10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최소한 5만 원은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5만 원 받으면은 연 6% 아니에요. 그죠? 1,000만 원에 대해서 6%죠. 한 달에 5만 원이면 그죠? 맞나요? 60만 원. 그렇죠? 6%잖아요. 근데 시장 대출 금리는 3%도 안 되는데 그러면은 그 괴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세를 얻으려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아지는 거고 전세 가격은 상승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내 비중, 내 자산에 세입자가 굉장히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내 재산을 채워주고 있어요. 내가 투자한 돈을 세입자 지가 대출을 받아서 나를 보존해 준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내가 물건을 사면 세입자 지가 이자 내면서 지가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나한테 내 재산을 보존을 해주는 갭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점점.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매매 가격을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서 전세값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대출을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한 대출, 그러니까 전세 세입자에 대한 대출을 막지 않는 이상 사실 좀 떨어지기 힘든 구조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또 세입자가 없어지면 그만큼 없어진 만큼 또 소유자로 전환이 된 거겠죠. 그러면서 또 매물이 움직이고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라는 것은 엄청난 변화가 있어야지 엄청난 물량의 변화가 있어야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식 상한가 칠 때 얼마큼 거래될 것 같아요? 1%? 네? 1% 거래 되나요? 1% 거래 안 되죠? 상한가 칠 때. 그죠? 아파트 가격 막 오를 때 1000세대 기준으로 100채가 거래돼야 막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10개가 1억을 올려요. 10개가. 옆집이 한 집이 팔릴 때마다 1,000만 원씩만 올려도 1억을 올린다니까. 1000세대에서 10억짜리가 10채가 팔리면서 1000세대에서 10%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0.1%가 거래되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런 거예요. 마치 어마어마한 숫자가 소유자로 바뀌어야지만이 안 그래요, 절대로. 주식이랑 비슷해요, 부동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너무 이런 하락에 대한 생각이 클수록 이렇게 되게 크게만 생각을 하고 작은 거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예민하게 못 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막 미국이 엄청나게 잘 되고 우리나라는 망해가지고 이럴 때 아니면 안 산다야 그냥. 예? 그거 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우리나라 망하길 비는 건데. 더 나쁜 사람이죠. 부동산의 안정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망해야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럼 그 사람이 아마 살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 분명히 사업가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뭐 그냥 사업가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아마 그 사람이 살 쯤에는 아마 그 사람이 회사에서 잘리지 않았을까, 경기가 나빠가지고. 예? 뭐 그럴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렇죠?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기준금리 다시
더 내릴 여력이 있다. 성장세 꺾이고 디플레 우려까지. 이제 이런 문제가 더 돈을 풀겠죠. 돈을 풀고 정상적으로 이제 경기가 돌아가야 되죠. 이게 근데 왜 집값이 올라가냐? 경기가 안 좋은데. 똑같아요. 우리가 모기 잡을 때 모기한테만 팍 쏴요? 그러면 F킬러로 우리 동네 모기 다 잡아. 그게 아니죠. 한 마리 있으면 온 베란다 문 다 걸어 잠그고 온 집에다 다 뿌리거든요. 비슷한 거예요. 하나의 경제가 안 좋으면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뿌리는데 그 F킬러가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그 F킬러가. 여기에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뿌리고 여기에 대한 돈들이 다른 데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이 집값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집값으로 움직이라고 돈을 푼 건 아니야. 모기를 잡으려고 우리가 여기저기 다 뿌린 건 아니잖아요, 사실. 잡아야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전체를 뿌리는 거지. 비슷한 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그런 것들이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거죠. 말은 부작용이지만 그냥 경제 현상이죠. 마용성 집값 다시 들썩일 수도 있고 저금리에 있어서는 꼬마 빌딩 오피스텔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죠. 이자로 먹고 살고 연금 뭐 받아가지고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자에서 끊겨요. 이자에서 끊기면은 당장 살 길이 막막해요. 삶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삶이라는 게 조금의 변화가 생기면은 되게 막막해지고 조금의 변화가 생기면은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금리 0.25% 내리는 게 뭔 조금만 하더라도 조금만 거래되더라도 또 변동성은 엄청나게 커져요. 아까 아파트값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0.25가 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변화가 큰 작용을 일으켜요. 여러분들도 투자할 때 막 갑자기 인생을 역전시키려고 하니까 투자를 못 하는 거야. 막 이걸 사면은 갑자기 막 옛날에 쟤는 음마아파트 입주할 때 갖고 있었는데 뭐 그때 나보다 못 살았는데 내가 그때 저걸 분양받았어야 되는데 내가 저기 딴 데다 분양 이런 거라 이렇게 말하면은 이렇게 돼서 내가 쟤처럼 되려고 투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내 삶을 조금 바꿔야 된다. 옛날에 반포주공이나 동작구의 상도동에 뭐 분양이나 분양가 비슷해 2천 몇백만 원 다 비슷했더니 그땐 다 2천 몇백만 원이었어. 그냥 집이라는 게 음마아파트 2,500만 원 뭐 반포주공 3천만 원 다 그럴 때란 말이에요. 그럴 때 글로 갔으면 내가 그래서 지금 쟤처럼 변화해야 되는데 막 안 된다. 그냥 내가 조금만 지금보다 더 있어도 난 행복해질 수 있다. 그 행복에 또 익숙해지면 그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하는 거지. 갑자기 여러분들이 막 몇억 더 뭐 몇십억 더 생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팡팡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써요. 자기 생활 패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만 있어도 조금만 여유만 있어도 삶이 되게 행복해질 수 있다. 일반인들은 그냥. 여러분들 뭐 당장 막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오늘 하얀 옷 많이 입고 오셨네. 하얀 옷 누래진 거 그냥 안 버리고 막 다시 또 막 어떻게 표백해가지고 입으려고 그러고 막 그잖아요. 근데 한 달에 돈 좀만 더 생기면 맨날 사 입을 수도 있는 거 그냥. 깨끗한 새로 사 입으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금리가 이렇게 조금 떨어지면은 이런 오피스텔 꼬마 빌딩들 또 수요가 급증을 하겠죠. 근데 또 못 사는 이유는 또 금리가 올라가면 어떡해. 맨날 반대로 가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그냥. 그죠? 그럴 일은 2022년까지는 쉽진 않아요. 쉽지는 않다, 그냥. 쉽진 않아요. 더 떨어지죠. 얼마 전까지, 바로 저번 주까지 얼마나 지금 그 고정금리 대출을 막 권유했어요. 예? 바로 금리 떨어지잖아요. 그죠? 은행이 놔줘라고 고정금리 대출 권유해요? 놔줘라고? 안 그래. 내가 떨어지면 뭐 수수료 더 주나? 안 그래. 그런 거 아니에요. 금리는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예? 전 세계적으로 동주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0%대 정기예금까지 이자 받아 사는데 막막. 뭐 어디는 돈 맡기면은 오히려 자기가 돈을 내야 돼요. 보관료를. 그렇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어떻게 할 거냐? 이자 받아 사는데 막막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또 쏟아져 나오겠죠. 그렇죠? 얼만큼 쏟아져 나올지도 봐야 돼요. 오늘 뉴스더라고요. 오늘 거 맞죠? 18일. 경제 위기에 다급해진 문 건설 투자 주택 공급 확대 주문. 그러니까는 이제는 급기야 뭐 박원순까지 욕을 해요.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바로 다음 기사가 서울 집값 부채질 재개발 규제 박원순 친문 세 곳 중 한 곳 스톱. 아마 또 좀 풀어주지 않을까 이 말은. 예? 경제 위기에 다급해진 문 건설 투자 주택 공급 확대를 했는데 그 밑에 이 기사가 왜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 나왔을까 이 기사는? 뭐 이거 풀어야 된다는 뜻 아닐까? 예? 또는 한정된 땅에서 주택의 공급이 더 많아지려면은 아마 개별적인 이런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개별적인 땅에 대한 용적률을 좀 높여주지 않을까? 또는 주택에 대한 규제가 건축법에 대한 규제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완화되면은 주택 공급이 많아지니까는 내가 좀 싸게 사지 않을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 완화된 만큼 땅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미 땅 가격이 확 올라버려요. 그러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는 가격은 싸질 수가 없어. 자꾸 희한한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상상하지. 무슨 말인지 막 껴맞히지 마. 막 이제 못 사는 사람 막 껴맞춰 그냥. 자기 생각을 막 껴맞춘다니까는.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막 때리고 싶죠 본인을 막. 그러고 싶지 않아요? 예. 하여튼 그거는 다 소유자 몫이에요. 그렇게 좋아지는 건 소유자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아마 서울시에 있는 단독 다가구 주택들에 대한 상승이 또 한 번 일어나지 않을까. 또 한 번 일어나면 단독 다가구의 상승세가 무섭죠 지금. 이제는 토지에 대한 가치가 일반 사람들한테도 다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파생적인 상품, 단독 다가구로 생산하는 상품들 가격까지도 다 올라가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거.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막 지하철을 막 늘려봤자 결론은 외곽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결론은 더 중심이 더 좋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뭐 청량리를 제가 강조를 했던 부분도 GTX의 더블 역세권이라는 것은 여기서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는 거지. 네? 그만큼 더 넓은 지역에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서울은 훨씬 더,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멀리 나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먼 곳에서 서울에 접근을 하려고 하겠지. 그럼 서울의 주간 유동인구는 훨씬 더 많아지는 거고, 외곽 지역으로 퍼져나갈수록 폭탄은 많아지는 거죠.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어디서 터질지 몰라. 중심은 안 그래. 여러분들 동경 가보고요. 뭐 오사카 가보고 한번 가보세요, 그냥. 일본 가보면은 뭐 일본 잃어버린 20년 중심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1970년대에 지어진 4평짜리 방이요. 제가 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은 분위기가 안 좋아서 못 보여드려요. 일본 사진 못 보여드리는데, 이제 다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임차료 장난 아니에요. 한 100만원? 4평? 우리나라랑 뭐 먹는 거랑 다 물가 비슷하거든요. 뭐, 걔네들 뭐, 택시비 이것만 비싸지. 밥값 뭐, 예? 700엔 뭐 내서 1000엔 사이. 우리나라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먹는 거랑 다 옷값 뭐 다 비슷해요. 다 주거 수준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도심에 대한 부분들 땅값이랑 임대료 보면 장난 아니에요. 무서울 정도예요. 파리? 장난 아니에요. 파리는 대학생 애들이 진짜로 막 몸을 파는 경우도 주인한테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해요. 아마 신문기사 옛날에 나왔었어요. 그 제가 막 비속어 용어를 쓰는 게 아니고 기사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예, 기사에 나왔던 내용이고. 왜냐면은 개발을 할수록 모순이 많이 생겨요. 개발을 할수록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막 이런 모순들이 막 생기죠. 도심은 또 가난한 곳도 있어야 되는데 또 개발을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거예요. 왜냐면 은행에서 상고 나온 사람도 뽑아야 되는데 회계사만 다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모순들, 이상한 모순들이 발생을 해요, 그냥. 그래서 근데 왜 구도심 개발보다는 왜 자꾸 신도시 개발을 하려고 하느냐? 아마 정치적인 색깔이 가장 커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이제 구도심 개발은 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오히려 더 늘리는 개념이, 좋아지게 하는 개념이죠. 재건축, 갖고 있는 사람들을 더 좋게 만드는 개념.
그죠? 그리고 개발 자체가 1대1 소유자에 대한 개발이죠. 하나의 소유자가 하나가 바뀌는 어떤 그런 개념. 근데 이거는 신규 분양자 중심 개발이에요. 하나의 소유자 거를 많이 나눠주는 개념이죠. 하나의 소유자 거를 새롭게 바꾸는 개념이죠. 재건축 개발, 재개발은 현재 우리나라 개념에서 일반 분양은 몇 개 안 생기잖아. 그렇죠? 그 갖고 있는 소유자가 훨씬 더 좋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개념이죠. 근데 이거는 땅을 하나 확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다 난도질을 해서 나눠주는 개념이죠. 네? 그래서 신규 분양자 중심의 개발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있는 사람의 개발이고 이거는 주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개발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다수에게 유리한 거긴 소유자 대립, 소수를 좀 묵살하면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소수를 묵살하면서. 그래서 재건축을 하는 데는 안전진단 통과, 막 경축, 네? 토지 보상하는 데는 이제 띠 두르고 반세기 동안 지켜온 내 땅, 그죠? 이렇게 뭐 다 써 있죠, 그렇죠? 막 피투성이 글씨 같은 거 이런 글씨들 막 그렇죠? 재산 증대 효과 발생, 재산 분배 효과가 발생을 하죠. 그렇죠? 뺏어서 나눠주는 개념이죠. 그리고 또 그래야 또 나라도 돈을 벌죠. LH가 땅 장사를 할 수가 있죠. 이거는 땅 장사를 못 하니까는 뭐를 해요? 어거지 쓰죠. 뭐 초과이득 환수 내놔라. 지가 돈이 안 생기니까, 돈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초과이득 내놔라 막 이런 거죠. 그게 그게 뭐 우리나라 재산 분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게 무슨 분배 효과가 있어? 민간업체 이익이 발생하고 공기업의 이익이 발생을 하죠. 땅을 다 공적인 개발이니까 그렇죠? 주택수의 증가는 없는데 주택수의 증가 많은 거고 이제 기반시설이 되게 양호한 곳에서 보통 사업을 하죠. 서울이라는 곳은 그렇죠? 우리 뭐 조금 더 도로 조금 더 넓혀주고 뭐 이런 거죠. 공원 조금 내놓고 이 정도죠. 근데 이제 사회 간접 시설 사업이 이제 많이 일어나죠.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돈 쓸 때가 좀 이렇게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거는 있죠. 신도시 물량 증가고 재건축은 물량이 거의 고정인데 돈이 증가되어도 물가는 안정이 돼요. 신도시를 막 개발을 하면 돈이 증가되니까는 돈이랑 상응하는 바꿀 수 있는 물건을 막 만들어줘야 되잖아. 근데 돈이 증가를 되는데 재건축은 상응하는 물건들이 가치만 올라가고 막 가격은 이 사람들에 대한 노동의 대가나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노가다 뛴 사람들의 노동의 대가 땅값, 집값에 묻어 있는 거죠. 그냥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 집에 모든 노동을 부었는데 집은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모양만 바뀐 거죠. 그럼 이런 노동의 대가로 지불한 돈들이 어디선가는 다시 이 집으로 몰린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근데 신도시를 만들어서 노동의 대가들은 분배가 돼버린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런 것들이 돈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저성장지대에 돈을 더 많이 풀게 되면은 세계적으로는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저성장이니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안 늘어나니까. 네? 쉽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치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수가 될지 진보가 될지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니면 또 안철수가 막 돼갖고 어떻게 될지 누구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이런 성향들을 좀 띠고 있다. 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아직도 우리나라를 망하길 바라세요? 망하면 그때 확 떨어지면 확 잡으려고?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어떻게 살 것인가? 결론을 내야지. 1995년생부터 74년까지가 뭐 대략적으로 한 1,500만 명, 1,600만 명 된대요. 예? 그죠? 제가 73년생이니까 인구수가 이제 제 친구들만 하더라도 막 은서가 뭐 해야 되냐 이제 전화 오거든요. 예? 이제 하나하나씩 뭐 큰 회사에 있지 않는 이상 막 전화 오는 애들도 많아요. 2015년부터 이제 베이비 부머 은퇴가 돼가지고 이제 15년 있으면 저도 은퇴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만 61 이제 그때 되면은, 그죠? 14년 있으면 이제 은퇴를 하죠. 은퇴를 하게 되면 2015년부터 19년까지의 은퇴가 이제 매년 이 세대들이 78만 명씩 꾸준하게 은퇴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나누기를 해버리면 78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분들이 40년씩 더 살 거예요. 은퇴하고. 그럼 이분들이 다 12억씩 더 갖고 있어야 돼요. 12억씩.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안 해요. 여기서 준비된 사람들은 본인이 이제 살 준비를 해요. 그래서 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빵 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쓸 것이냐를 생각하면 아주 답은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빵을 갖고 빼서 쓰려고 하는 거죠, 돈을. 빵을 하나씩 빼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빵이 없어질수록. 예? 빵이 다 없어지기 전까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빵은 계속 없어지는데 나는 막 건강해지면, 예? 막 의학이 발달해갖고 계속 건강해져요. 빵은 없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뭐 건강해지면 뭐 휴지 주워야죠, 그쵸? 그렇지 않아요? 생산수단이 없으면 몸뚱아리를 다시, 그 다음엔 생산수단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다시 육체적인 노동으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결론은 살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산수단은 이 저금리 시대에서 뭘 어떻게 할 거냐라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 돈 갖고 있을 거냐? 예? 안 믿고 안 쓰고 막 이렇게 통장 보면서 매달 이자 찍힘 좋아하고 통장에. 예? 그죠? 백화점에서 이거 보고 인터넷에서 막 사고 막 이렇게. 그래서 월세 나올 수 있는 상품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판단이 돼요. 물론 젊은 사람들은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하는 거. 근데 연세가 있을수록 내가 재건축 아파트 대상에 들어가 사는 것. 뭐 지금은 2개를 하자는 의미는 아니고 만약에 하나를 한다면은 내가 재건축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아서 재건축이 되면은 나는 미래에 좀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겠죠. 그래서 당장 내가 좀 일을 열심히 하고 현재 편안함과 미래에 좀 현재 좀 힘든 좀 약간 지저분하게 사는 거, 약간 노후된 집에 사는 것과 미래에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것을 현재 안 살고 바꾸는 거죠, 이렇게. 에? 이거는 젊을 때 가능해요. 젊을 때. 마포레미안 프루지오를 16억, 17억 주고 살래? 음마 아파트를 살래? 그러면 음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나이가 한 40대까지. 그죠? 위치를 보고 살아, 그냥. 위치를 보고. 아파트를 보고 살지 말고. 근데 음마 아파트 언제 될지 누구도 모르죠. 하여튼, 일단은 뭐 10년, 20년은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이 50이 넘어가면, 음마 아파트에 살면은 한 70쯤에 만약에 이사를 해가지고, 입주할 때 80이 이제, 이렇게 되면, 예? 뭐 내가 음마 아파트에 입주했는지 못했는지도 이제 그것도 이제 입주한 곳이 어디냐 뭐 이제 이럴 수도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미래와 현재를 바꿀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이에 따라 좀 다르다는 얘기인데 대부분 이제 오늘 금요일 오전 강의인데 연세 드신 이렇게 지하철 공짜로 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아닌 분들이 더 많이 오신 것 같아가지고 여하튼 간에 월세 나오는 것을 찾는 게 일단은 현재 이제 좀 연세가 좀 있다라면 한 60 가까이 좀 되셨다면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월세 세입자의 타겟층이 우리 상가 말고 상가는 일단 비싸잖아요. 그렇죠? 상가를 할 수 있고 뭐 상가 건물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뭐 행복한 거고 그거는 그런 분들은 자산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별도로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주거용 상품에서 놓고 봤을 때 큰 부류를 보면 가족 단위는 아니에요. 가족 단위는 우리가 방이 점점 늘어날수록 방 하나당 월세 비율은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 원룸이 60만 원이면 방 3개면 180만 원을 못 받죠. 방 2개면 120만 원을 못 받고 그러니까는 가족 단위로 늘어날수록 가격 대비 수익률은 떨어지죠. 왜냐하면 수요층도 그만큼 없는 거고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더 많은 지출을 하지 본인이 거주하는 지출은 줄이더라도 교육비를 늘리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타겟이 나홀로 직장인 아니면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은 부모가 내주죠. 걔는 얼마짜리인지 몰라. 그냥 집만 봐. 예? 그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 일단은. 그래서 대학생과 직장인. 직장인은 약간의 지금 뭐 욜로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면서 본인에 대한 시간에 대한 개념들. 그러니까 그 직장 근처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벌어서 뭐 취미 활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러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돼지고기 안 먹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러면 대학교는 대학교 밀집 지역에 가야 되겠죠, 그렇죠? 대학교 밀집 지역에 가면서 우리가 이제 월세 나오는 사람, 월세 물건을 찾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월세도 나오면서 나중에 시세 차익도 막 보면서 막 이제 뭐 이제 그런 거예요. 다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월세를 기본으로 봐야 되는데 대규모 개발 예정지까지 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예? 이거를 이제 흑석동에서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중대를 나왔는데 중대 하숙촌이 다 없어졌죠. 애들이 살 데가 없어. 다 아파트 들어와가지고 남아있는 건 아주 전쟁이에요. 예? 남아있는 건 전쟁. 이걸 봤으면 이제 그 다음 적용할 때를 찾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중앙대 쪽도 약간 섬 같아요. 이렇게 가두리처럼 이렇게 돼 있어. 약간 신촌이랑 좀 개념이 좀 달라 또. 왜냐면은 좀 시골스러워요. 예.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갇혀 있고 거기 나갈 데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왼쪽으로 나가면은 서초동이잖아요. 거기 대학교 애들이 살 데가 없어요. 그 뒤에는 이제 국립묘지에다가 이수로 가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하철망은 앞에 9호선이 있어도. 그럼 9호선을 타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다 아파트고 반대쪽으로 가면 또 고시촌이란 말이야. 예? 또 대방역까지는 고시촌이란 말이에요. 노량진을 거쳐가지고. 그러면 고시촌 쪽에 공무원 시험, 고시라고 하기엔 좀 또 사법고시 준비한 열받으니 그게 아니라 방이 완전 또 쪽방이야. 완전 쪽방. 그러니까는 결론은 갈 데가 없으니까는 흑석동이라는 데서 이렇게 갇힌단 말이에요. 갇혀 있다 보면은 거기 아파트로 개발되면서 거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철밥통이야 그냥. 예? 거기에 그 월세 낼 수 있는 상품을 갖고 있는 건 철밥통. 뭐 급기야 그 동네에도 이제 부부임대 아파트까지 가격이 엄청 비싸거든요. 부부임대 아파트. 예? 그러니까는 32평인데 방 2개는 내가 쓰고 하나는 임대 주는 거. 부부임대 인기 엄청 높아요. 예, 새가 너무 잘 나가서. 지금 그런 데를 한번 경험했다면은 다른 데 미리 선점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데 한번 이따 설명드릴 거고. 상업지역, 밀집지역에 주거비중 적은 곳에 투자하는 것도 당연히 철밥통이겠죠. 우리 월세, 은행은 조금이라도 이자를 나오는데 어르신들 그야말로 걱정하는 게 집이 그럼 안 차면 어쩔 거냐, 비면 어쩔 거냐라는 거지. 안 비는데. 뭐 별의별 걱정을 다 껴맞힌다니까 머릿속에서 그냥. 최악의 경우. 예? 그러면은 결론은 여기도 집을 얻는 사람이 더 많으면 될 거 아니냐라는 거잖아요. 그 지역 2개를 오늘 소개하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외대 앞이에요. 외대 앞에. 요번에 신영이라는 데서 분양을 했는데 엄청나게 비싸게 분양을 했어요. 원룸 4평짜리를 1억 9,800인가에 분양했는데 완판이에요. 완판이에요? 완판. 예. 그래서 요 일대가 대학교가 가장 밀집이 돼 있어요. 삼육보건, 서울시립, 경희외대, 예? 성신여대, 고려대. 그러니까 좀 칙칙할수록 새가 잘 나가요. 동네가 칙칙할수록. 연대 이런 데 좀 깔끔한 데 있잖아요. 서강대 이런 데들은 유학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요 지역들을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대문구는 학교가 근처에 있고 이문희경 재정비 촉진지구가 어마어마하게 넓게 포진되어 있는데 저기 포진되어 있는 데가 거의 대학교 애들이 사는 데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쪽방이에요. 거의가 여기가
애들, 대학생 애들이 그냥 직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곳이 재개발이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곳이. 그래서 이 일대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 KCC 뭐 이런 거 몇 개 있거든요. 산하도 괜찮아요. 이 일대. 철밥통이야. 그냥 철밥통. 그리고 여기에는 아파트들이 조합원들이 다 나중에 세 줄 요량으로 이 분위기를 잘 알잖아요. 조합원들이 다 작은 평수 신청했어요. 여기는 일반 분양이 다 큰 평수로 나올 거예요. 앞으로. 조합원들이. 그만큼 여기는 작은 평수로 해갖고 대학생 애들이 쉐어하우스 하는 애들이 요즘에 엄청 늘어나거든요. 요즘에 쉐어하우스 개념이 엄청 커져요. 그러니까는 방 하나를 60만 원에 얻는 것보다 방 2개짜리를 100만 원에 얻어서 거실도 같이 쓰는 거야. 네? 그런 문화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러니까는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여기 뭐 투룸 정도까지가 엄청나게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여러분들 오피스텔 같은 경우들을 한번 보시고 한번 판단하셔도 돼요. 이쪽 한번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여기 개발 속도를 보면 바로 밑에가 청량리역이고 뭐 지도에서는 잘렸는데 위에 바로 보면 장인 뉴타운이에요. 장인 뉴타운 바로 옆이 뭐예요? 광운대. 네. 광운대 역사 개발되고 청량리 개발되고 그 안에서 아파트 대규모로 개발되고 대학생 애들은 디글디글. 업무지역 대학생 애들 뭐 철밥통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월세랑 차이까지 찾는다면은 아마 가장 핵심 지역이 아닐까. 네? 기숙사 생겨도 기숙사 따라가지 못해요. 네. 네, 따라가지 못해요. 앞에 한 동 정도 있어요. 그리고 다성 어디지? 이쪽 한참 뒤로 가보면은 외대가 통째로 빌린 외부 기숙사가 있어요. 엄청 멀어. 엄청 멀어요. 뭐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막 기숙사 더 짓네 산 보존 녹지인데 막 해가지고 막 난리 났었거든요. 뭐 지어도 방 하나도 없어요. 지금 창천동인가요? 그 일대가? 그 일대 이대 앞에가? 거기가 오피스텔 붐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도 완판 다 거기도. 왜냐면 거기는 대학생 애들과 업무 지역이 공존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완판됐어요. 근데 그쪽은 좀 조심해야 돼. 왜냐면은 그쪽은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약간 깊은 내용인데 거기는 주차 완화 구역이라고 해요. 이대 그 앞에 상업지역 블럭이 주차 완화 구역이라고 해갖고 가보시면은 건물인데 주차가 하나도 없어. 주차 하나도 없어요. 주차를 안 해도 되는 곳이야. 그냥 완화 구역이야. 법에서. 그 안에 되는데 누가 주차장을 만들었겠어요? 근데 오피스텔 분양받아서 주차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분양이 잘 됐겠지. 그쵸? 그 신영에서도 옛날에 나이트 클럽 큰 부지 그거 막 하고 했었거든요. 주차 없어요. 그래서 이쪽 한번 보시죠. 동대문구에 대한 변화. 이 동대문 이문 희경동이거든요. 이쪽의 변화를 보면 이제 동대문구가 이제 뉴타운이 이렇게 2개가 있어요. 뭐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변화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용두동이 이제 청량리 일대 재개발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동대문구에 개별적인 재개발이 아마 가장 많은 곳이 옛날에 성동구 이후로 동대문구인 것 같아요. 성동구 우리 금호 옥수 재개발할 때 개별적인 재개발 구역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아마 성동구를 제외하고는 아마 재개발 구역이 가장 많은 데들이 이문 희경 촉진지구, 전농 답심리 뉴타운, 용두 이렇게 해서 이거 다 있는 자료예요. 서울시에.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다 있는 거예요. 저도 수고 하나도 안 드리고 그냥 캡처한 거예요. 서울시에 다 있는 거고. 그래서 그대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동대문구의 변화가 앞으로 가장 많을 거고 흑석동도 경험해봤듯이 대학교 바로 앞에 철거를 하면 제 아무리 기숙사를 생겨도 이문 희경동만큼 생기겠어요? 지 대학보다 더 큰데? 예? 어차피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꾸 껴맞추려고 하지 말고 있잖아요. 자꾸 껴. 그래서 자신 있게 투자하셔도 돼요. 자신 있게 투자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리면은 전에도 한번 세미나 때 설명드렸는데 2호선 라인 안에 투자를 하면 안 망해요. 2호선 안에서 상업지역이 가장 넓은 곳을 보면 그냥 눈에 딱 보이는 곳이 이게 이제 2호선 아니거든요. 2호선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의 가장 중심이다. 이 안에가. 왜냐면은 2호선을 중심으로 모든 지하철 노선도 여기를 다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순환선, 가장 긴 순환선이 2호선이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긴, 안 믿기죠? 세계에서 가장 긴 순환선이에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서울 시내에서 지하철을 만들면은 2호선을 안 거칠래 안 거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하철은 2호선에서 환승이 돼요. 모든 지하철은. 그래서 이 지하철에 대한 환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 안에가 모든 게 가장 핵심인데 지금 분홍색으로 보이는 게 상업지역이에요. 분홍색으로 보이는 게. 그래서 왼쪽에서 보면은 지금 여의도 상업지역이 가장 커 보이고요. 그 위에 마포 상업지역 엄청나게 커 보이지만은 공덕동 일대가 요만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고 여기가 용산역 한강로 일대, 용산 한강로 일대 요만큼 보이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게 테헤란로예요. 이게 테헤란로. 테헤란로 코엑스가 고작 요만큼이에요. 고작 요만큼. 보이세요? 상업지역이 별로 안 커요. 상업지역이. 그리고 중구가 차지하는 게 어마어마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중구 같은 경우가 지금 면적이 한번 지도로 한번 볼게요, 이제는. 중구 같은 경우만 보면 인터넷에서 한번 중구라고 한번 쳐보면은요. 중구라고 쳐보면은 이 중구의 테두리에서 상당 부분이 남산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예? 상당 부분이 남산이 차지하고 있고 남산의 반은 이제 중구에 포함되어 있죠. 이제 나머지가 용산구에 포함되어 있는데 상당 부분이 남산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가 숭의여전 그리고 동국대학교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도로 보면 상당 부분이 남산을 포함하고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상업지역이 자리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비싼 명동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명동. 그리고 얘네들을 빼고 나면은 중구에 대한 주거지 면적은 진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를 받는 타겟이 대학생이랑 업무시설이라고 했을 때 물론 강남역도 굉장히 좋지만은 너무 비싸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세도 받고 가격도 오를 수 있을 만한 곳에 타겟을 본다면은 이쪽을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쪽에서도 요즘에 신당동 쪽도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한번 최근 뉴스 한번 볼게요. 상도동 뉴스가 한번 나왔어요. 상도동 빌라하고 한번 쳐보면 뉴스에서 이제 이런 기사가 뜨잖아요. 연립주택 미니 재건축 가능 상도동 빌라촌 들썩하면서 이제 이 소규모 재건축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어요.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가 되더라도 무슨 약간의 노후도라든지 불편함이 있어야 재건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지역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쪽에 약수역 인근인데 약수역을 보면 이렇게 빨갛게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언덕이라고 보셔도 돼요. 나머지 남산 줄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언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요 일대가 신당 8구역이에요. 한번 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당 8구역의 토지의 현황들을 보면은 개별적인 개발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토지의 형태가. 개별적인 개발이 되게 어려우니까는 집단적으로 노후가 발생을 했고 그러다가 노후가 되니까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재개발을 하는 거예요. 재개발을 하는 건데 이 지구단위 계획 일대 중에 이런 지역들을 찾아보면 그 지구단위 일대 중에 이렇게 빨갛게 점이 서 있는 곳 중에 보면 요 블럭이 지금 재개발 구역은 아니지만은 재개발을 할 수 있을 만한 땅, 미니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땅처럼 땅의 형태가 보이고 이 안에는 이런 조그만 땅들은 거의 다 시유지, 국유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시유지,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정비구역 지정되고 하면은 이런 땅들은 그냥 우리가 거의 평가 금액으로 사와요.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으로 사는 게 아니라
평가 금액으로 사와서 그것은 조합원의 몫이 돼요. 그러면 사업성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땅들이, 이런 지역들이 지구 단위로 돼 있어갖고 나 혼자는 개발을 못하게 있고 막 여러 필지가 합쳐져야지만이 집을 지을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게 그렇게 잘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여기 5필지가 한꺼번에 짓게 돼 있었는데 요 5필지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지금 수익형으로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이쪽에 물건이 있고, 그리고 요 일대가 중구가 이 일대가 이제 광희시장 밀리울의 동대문 패션거리 쪽이거든요. 여기가 얘네들이 항상 3호선을 타고 저희 사무실이 바로 앞에가 여기가 가로수길이잖아요. 여기랑 압구정동을 항상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은 쥐가 뭐 머리가 얼마나 좋아서 디자인이 나오겠어. 다 카피. 카피를 하려면 무조건 이쪽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쪽 동대문에 디자이너만 2만 명이래요. 디자인 특구에 동대문에만 디자이너가 2만 명인데 가장 선호한 노선이 3호선이에요. 왜냐면 매일 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신당동 일대는 중구랑 가까운 것도 있지만은 특정 소비층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월세들도 또 젊은 애들이기 때문에 월세 내는 성향들이 굉장히 강해. 물론 전세도 세고. 그래서 이쪽들 한번 보시면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곳들이 이제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대규모 개발이 있는 곳이랑 있는 쪽에 있어서 미니 재건축도 가능한 곳.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상의하시면 될 것 같고, 자신 있게 투자하십시오. 제가 보면 2년 안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3년까지도. 서울시 장이 너무 좋다. 세계 동조화 현상에 있어서 그렇게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그냥. 예?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뭐 전지, 예? 자동차 관련 전지들, 전지 산업들, 에너지 산업 관련 쪽이에요. 이제는 뭐 기능적인 부분은 거의 다 끝났어, 그냥. 자동차에 대한 성능 부분도 거의 끝났다니까 이제 자율주행 어떤 그다음부터는 첨단이지 자체적인 발전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계가 발전돼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이제 뭐 하려고 하는 게 그나마 뭐 바이오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뭐 어마어마한 땅이 필요하고 막 어마어마한 뭐 이런 뭐 인력이 필요하고 이런 막 세상이 갑자기 막 개발이 확 되고 이런 건 다 떠났단 말이지. 지금 뭐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런 애들도 우리나라 반도체 왜 안 돼요? 얘네들 더 이상 서버팜이라는 거를 증식을 안 해. 서버팜이라는 것을. 미국이 얘네들 서버팜 같은 거 늘릴 때 얘네들 법인세를 엄청나게 깎아줄 때였거든. 그러니까 그때 막 엄청나게 늘려버린 거예요. 늘리니까는 당연히 반도체 필요하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엄청나게 잘 됐겠지. 근데 얘네들이 더 안 늘리는 이유는 이제 얘네들을 따라올 만한 후발주자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 정도 규모가 돼 있으면. 그럼 적이 없는데 뭐. 근데 세계는 그렇게 이런 저성장 시대로 앞으로 계속 갈 것이다. 근데 저성장 시대로 가면은 기존의 기득권들이 이렇게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많겠죠. 이 사람들 다 끌고 가려면은 또 경제를 또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뭐 보조를 해야 되고 하면서 돈은 돈대로 계속 더 찍어내야 되고 더 필요하고 그 상태로는 계속 가고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이 부동산으로 가면서 가격은 또 올라가고 그럼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양극화는 되게 심화되겠죠. 우리가 서울이라는 곳이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한 제로섬 게임을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좋은 곳을 갖고 있으면 나는 훨씬 더 많아지고 없는 사람은 굉장히 낙후된 삶을 사겠지. 그래서 중산층이 없어지는 사회가 분명히 오겠죠. 그러고 있으니까. 양극화되고 있으니까. 중산층이 없어지고 얇아지는 사회가 오겠지.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잘 선택을 하셔서 잘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